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82일 만에 미국 정상과 단독 양자회담을 갖게 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요, 한미동맹의 미래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이 시즌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요구, 행동, 또 이런 상황 나올 것도 같거든요. 그만큼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정상회담이 될 텐데요.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 자세하게 저희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방금 저희가 한일 정상회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마치자마자 미국 워싱턴 DC로 건너가게 돼서 25일 월요일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크게 좀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는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양자회담의 총평 의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성이라든가 어쩌면 어려움 이런 것들은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의미가 크고 예.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쪽은 6월에 바뀌었고 미국은 1월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두 정상이 최초로 대면 회담을 하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양쪽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여러 가지가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정상회담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네. 과거에도 어려운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어려운 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포함해서 외교정책 기조를 180도, 네. 미국의 외교정책을 180도 뒤바꾸면서 오히려 그동안 미국과 가장 가까웠던 동맹국 중심으로 해서 이익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고 예. 하필은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 미국과의 우호관계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가까운 성공적인 동맹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내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중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미 관계가 그야말로 중대 변곡점에서 어쩌면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하나씩 저희가 하지 않을 풀어가 수 없는.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표를 통해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들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날 워싱턴 DC에 도착을 해서요.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고 그 다음 날입니다. 25일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있고 26일 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필리 조선소라고 우리 이제 한화오션, 한화 시스템이 인수한 우리의 조선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방문을 하고 이제 28일 날 한국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한미 동맹은 한미 동맹이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한미 동맹의 현대화 이게 뭡니까? 이제 한미 동맹이 좀 달라진다는 뜻인가요? 뭐가 바뀐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 문장을 사실은 정확하게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고 네. 한국과 미국의 외교적인 메시지 교환 과정에서 이제 살짝 나온 용어가 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해하기는 미국이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몇 네. 가지 요구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식화된 용어는 아닙니다. 네. 예. 그런데 저 어떤 이제 모습이라는 겁니까? 저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게 무슨 뜻을 담고 지금까지 언론을 네. 통해서 또는 정부 당국자들의 간헐적인 표현을 통해서 한미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볼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안보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예. 즉 미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해서 미국의 안보 정책을 전략을 전반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동맹의 체제도 변경을 해야 되고 네. 그런 차원에서 동맹의 상대편들도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변경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골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에게 민감한 것은 예를 들어서 주한 미군의 경우에 그동안 북한의 침공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만 하지 말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큰 정책에 동참을 할 필요가 있다.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도 한국이 더 많이 기여를 해야 되고 또 주한미군 분담 비용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 국방비 자체도 대폭적으로 상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건 아닌데 분명히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한미 동맹 현대화 이게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지금 그 의미를 그런 뉘앙스가 네. 나왔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안보의 역할도 주한미군의 역할도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라 네. 중국을 대응하는 쪽으로 새로운 판이 또 짜질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패키지딜이라고 해서 이 대미 관세 협상했을 때 당초에 뭐 방위비라든가 요 안보 문제를 같이 논의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완전히 선을 그었잖아요. 그 이유도 따로 여기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그래서 가지 그렇죠. 이유가 네. 있을 텐데 네. 기본적으로 지난번 관세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에서 네. 그쪽에서 이제 상무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권한을 쥐어틀었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재무장관과 권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경쟁 관계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국무장관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루비오 장관이요. 예,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어떤 관세 협상 과정에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서 한국의 경우는 관세 협상에다가 안보 문제까지 섞어서 같이 해야 패키지를 하면 되는데, 좋겠다라고 네. 제안을 해야 되는데 상무장관하고 재무장관이 서로 주도권 경쟁을 하면서 둘이 입장 정리가 안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루비오 장관의 말을 들을 수도 없는 이런 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저는 분석을 했고요. 예. 결국 루비오 장관이 한국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는 공감했으나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지 못하면서 관세 협상은 상무장관의 주도권 속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우리의 방위비에 대한 부분도 미국이 이 정도는 요구할 것이다. 뭐 GDP의 지금 3.8% 여기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이 미국의 뭐 일종의 적이 된다고 하면 중국과에 있어서 또 우리에게 어떤 요구, 책임 이런 것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조심스럽지만 어떤 좀 주제들 많이 오고 가게 될까요? 어떻게 좀 결론이 나게 될까요? 네,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미군의 임무가 북한군 억제가 아니고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네, 플러스? 더 플러스 중국군을 견제하는 것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꼭지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요구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목소리가 한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한 미군에 사용하는 비용, 그 분담금이죠. 네.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늘려라 하는 게 또 한 꼭지. 세 번째 꼭지는 주한 미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을 올려라라는 겁니다. 아, 그게- 방위비 외에 우리의 국방비까지. 예, 근데 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이제 방위비 그러면 헷갈리니까 예. 분담금으로만 표현할게요. 좋습니다. 주한미군의 분담금을 대폭 올리라는 꼭지가 두 번째 꼭지고 세 번째 꼭지는 한국의 국방 예산 자체를 올려라. 그게 3.8%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네. 3.8%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국방 예산을 작게 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2.6% 정도 볼 수 있는데 이걸 3.8%로 올리라는 겁니다. 2.6%에서 3.8%로 올리면 당장 국방 예산을 30조 원 정도는 네, 더 올려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국방 예산을 어디까지 국방 예산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말이 달라요. 적게 보면은 뭐 한 60조 원, 많게 보면 66조 원까지 볼 수 있어요. 60조 원 기준으로 봐도 한 20조 원, 25조 원을 더 얹어줘야 3.8%의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방위비 문제 또 안보 문제가 한 틀이고 결국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이 대미 관세 협상입니다. 아직까지 대미 관세 협상에 있어서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문서화되지는 않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가서 공식 문서화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관세 협상 트럼프 측이 아직도 약속을 안 지켜요. 차가 15%인데 지금 25%를 받고 있고 네. 문서화가 돼야 이제 주장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좀 이번에 문서화가 될까요? 관세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또 항상 변덕이 좀 심한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1월에 취임하셔가지고 지금 8월 7개월이 지났는데 네. 지금 뭐 몇 번씩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유럽과 한국과 일본 이게 동맹이죠. 미국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협상의 상대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네. 일단은 큰 고비는 넘어간 것 같고요. 그 상태 속에서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브라질과의 관계가 지금 예상과 달리 중간에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다. 대만도 갑자기 안 되고 있고요. 뭐 네. 대만만 해도 규모 때문에 조금 네. 더 후순위가 될 수 있으나 미국에서 볼 때는 브라질, 인디아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 속에서 중국과의 협상도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좀 유보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결정 이런 것들은 조금 늦추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미국 쪽에서 관세 협상에 대한 문서화를 적극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쪽에서 네. 이번에 이미 구두 합의가 됐던 이제 상호 관세 부분을 문서화를 네. 오히려 그쪽에서도 그렇게 원치 않는다. 지금 3,500억 달러를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구두 약속을 미국은 받아냈습니다. 네. 예, 그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다가 보면 지금 막힐 가능성이 더 많은 게 미국입니다. 한국보다는. 예. 예, 미국 쪽에서 3,500억 불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뭐 투자냐, 대출이냐, 지급 보증이냐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돈 내놔라 할 텐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돈을 주고는 싶은데 어디 계좌를 번호를 알려줘야지 돈을 송금할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계좌 번호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프로젝트가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는데 뭐 이러겠죠. 예, 프로젝트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좌 송금을 할 수 있는 계좌 번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면 어쩌면 미국으로서는 지금 당장 일단은 어음만 받아놓고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오히려 문서화를 미국 쪽에서 좀 꺼릴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함께 주셨고요. 또 꺼릴 하나가 수도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제조업 관련 인프라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달러를 받아놓은 것 자체가 의미를 어디까지 둬야 될지는 매우 큰 알겠습니다. 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조선에 대한 마스가 프로젝트 이야기는 저희가 또 많이 전해드렸고 이번에 보면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16명 또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갑니다. 아마 한미 경제협력 정부 차원 외에도 민간에서도 뭐 우리가 주는 선물 보따리 이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겠죠.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 모든 분위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미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동맹국들을 상대로 심하게 말을 하면 돈을 뜯어내는 그런 형국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도 돈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로 꼽혀 있고 네. 제일 취약한 고리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겁을 많이 내고 있고 하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미국이 돈을 받아내기에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인프라 문제라든가 미국의 임금 문제라든가 미국의 모든 사회적인 여건이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 특히 한국과의 이런 협력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현금화를 돈을 직접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또 다른 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당하는 구조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의 발전의 도상의 특성상 4차 산업혁명 중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거대 기업들은 미국과의 정말로 질적인 최고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네.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뭐 좀 이번 기회에 좋은 투자거리가 있는지 진지하게 미국 산업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3,500달러 받기로 했는데 예. 어떠한 프로젝트에 돈을 받을지 아직 본인들이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좀 우리가 투자를 할 테니까
어떤 산업 계획이 있는지 좀 밝혀달라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미국의 첨단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부분도 있고요. 1,000억 달러의 그 LNG, 액화 천연가스 에너지 구매도 있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만약 우리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쌀과 소고기입니다. 이게 이제 실은 우리 쪽과 미국 쪽 대변인과의 엇갈렸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최소한 이 쌀과 쇠고기만큼은 어떻게 되는 건지 결론이 나오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이것도요 이번에도요 네. 정상회담인데. 예.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한국과 미국에서 이 농산물 부분과 관련해서 말이 어긋난 부분을 가만히 보면 실제로는 어긋나지 않는데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예. 뭐냐 하면 한국에서는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었다. 그런 언급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미국에서는 한국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을 해버렸다. 예. 완전히 개방을 해버렸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농산물 개방 지수가 99.7%입니다. 현재. 99.7%고 소고기도 상당수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세계 1등입니다. 사실상 수입이 개방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30개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적인 제약이 있어요. 원령 제한. 네. 쌀도 그 전에 협상이 다 돼가지고 해마다 쌀 수입량이 늘고 있어요. 몇 년 지나면 완전 개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99.7%가 개방이 됐는데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의 농산물 시장은 완전 개방이 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표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거지 실제로는 양쪽 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